사람들은 나이 든 노인을 무시합니다. 특히 가진 게 없다고 생각되는 노인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놀라운 비밀을 숨기고 있기도 해요. 78세 강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며 폐가구를 줍습니다. 며느리는 그를 물려줄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웃었고 아들도 점점 외면하기 시작했죠. 어차피 물려줄 것도 없으시면서 왜 우리가 모셔야 하죠? 이런 말을 들으며 철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 금은방을 운영했던 경험과 날카로운 감별 능력, 그리고 가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준비한 마지막 반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당신의 예상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무시받는 사람이 가장 큰 울림을 남기기도 하니까요. 잠깐 1초면 되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요. 강철수는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7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지만 옆자리는 이미 3년째 비어 있었죠. 아내 순자가 세상을 떠난 후로 이 집은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마당에 나가 호미로 잡초를 뽑으며 철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올해로 78, 젊은 시절 금은방을 운영하며 두 아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집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큰며느리 윤미경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핸드백을 든 모습이 여전히 바쁜 직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딘지 모를 피로함이 느껴졌죠. 미경아, 일찍 왔네. 재훈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국에서 약 사다 드리라고 했어요. 미경은 봉지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설거지가 쌓인 싱크대, 여기저기 흩어진 신문지,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까지.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아버님, 청소 좀 하셔야죠. 이렇게 지저분하면 건강에도 안 좋아요. 아, 그래. 나이 들어서 손이 잘 안 닿더라고. 철수는 미안한 듯 웃으며 대답했지만 미경의 시선은 이미 시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회사 가봐야 해서요. 약은 하루 3번 드시고 뭔가 이상하시면 재훈이한테 연락 주세요. 고맙다, 미경아. 하지만 미경은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철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차 한 잔 마시고 가곤 했는데 요즘은 볼일만 보고 서둘러 떠나죠. 혼자 남은 철수는 약봉지를 들고 설명서를 읽어봤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돋보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조차 혼자서 하기엔 벅차다는 생각이 들었죠. 점심때가 되자 큰아들 재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약은 드셨어요? 응, 먹었다. 그럼 됐고. 아, 그리고 아버지, 미경이가 그러는데 집 정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청소업체라도 불러드릴게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아마 미경에게서 한 소리 들었겠죠. 괜찮다, 아들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아버지. 혼자 하시기엔 너무 큰 집이잖아요. 전화를 끊은 후 철수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이 이제는 남에게 짐이 되는 공간이 되어버린 걸까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어린 두 아들의 모습이 지금과는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철수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의 정막을 채우는 소음일 뿐이었죠. 이틀 후 철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오래된 마당 돌계단이 빗물에 미끄러워져 있었던 거죠. 순간 몸이 뒤로 넘어지면서 갈비뼈 부분에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어요. 아이고. 철수는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구급차를 불러주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갈비뼈 2개가 금이 갔다고 진단했습니다. 입원해서 며칠 지켜봐야겠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합병증이 올 수도 있고 회복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철수가 병실에 누워있을 때 재훈과 미경이 부랴부랴 달려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재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미경은 의사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입원 기간, 치료비, 그리고 퇴원 후 관리에 대해서 말이죠. 회복되려면 최소 2달은 몸조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혼자 계시기엔 위험할 수 있고요. 의사의 말을 들은 미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재우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퇴원하시면 우리 집에서 좀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소리야? 내 집이 있는데. 병실을 나선 재훈과 미경은 복도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재훈 씨,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셔요? 나는 회사 다녀야 하고 당신도 바쁘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뭐요? 어차피 물려줄 것도 없으시면서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해요? 요양원이라도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재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재훈 씨, 솔직히 우리도 아이들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빠듯하다고요. 시아버지 병원비까지 감당하기엔.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다는 걸 두 사람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어차피 물려줄 것도 없으시면서. 그 말이 철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짐덩어리가 되어버린 걸까요? 사흘 후 퇴원할 때 미경은 형식적으로 물었어요. 아버님, 정말 혼자 계실 수 있으세요? 응, 괜찮아. 나도 이만하면 많이 나았어. 그럼 뭔가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죠. 빗소리를 들으며 철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사람은 마지막이 중요하지. 그날 밤 철수는 오래된 서랍을 뒤져서 예전 금은방 시절 주소록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침실 한 구석에 보관해두었던 낡은 손수레도 끌어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섰어요. 갈비뼈가 아직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동네 곳곳을 돌며 버려진 가구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철수 씨, 요즘 뭐 하시는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쓸만한 게 있나 해서요. 사람들은 철수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혹시 치매가 온 건 아닌지 걱정하는 시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철수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손수레를 끌고 나가서는 온갖 폐가구와 잡동사니를 주워오는 모습 때문이었죠. 강 할아버지 요즘 이상하지 않아? 맨날 쓰레기만 주워와.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 우리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시더라고. 철수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실 그가 하는 일은 단순한 폐품 수집이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 금은방을 운영하며 쌓은 안목으로 진짜 가치 있는 물건들을 골라내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철수는 한 집 앞에 내놓인 오래된 서랍장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낡은 가구였지만 철수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서랍 손잡이의 무늬와 나무의 질감을 자세히 살펴본 후 그는 조심스럽게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서랍장을 꼼꼼히 뜯어보니 역시 예상대로였어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고급 가구였고 골동품 시장에서는 제법 값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아직 눈은 살아있구나. 철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재훈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미경의 부탁을 받고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 요즘 동네에서 소문이 매일 폐품을 주워 오신다고 하던데요. 응, 그냥 쓸만한 게 있으면 주워오고 있어. 재훈은 마당에 쌓인 온갖 물건들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미경이가 좀 창피해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 뭐가 창피해? 그게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아버지를 제대로 못 모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철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체면 때문이었군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이런 건 그만두시고 집에서 쉬세요. 용돈도 드릴 테니까. 용돈은 됐어. 내가 할 일이 있거든.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 미경의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아마 창피해서 얼굴을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물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카페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과 인연을 맺게 되었죠. 할아버지, 매일 이런 일 하시는 거예요? 창훈이라는 이름의 25살 청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평범한 젊은이였어요. 그냥 취미 삼아서. 대단하세요. 저는 하루 종일 카페에만 있어서 답답한데 창훈은 철수의 일을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철수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이 의자 꽤 예쁜데요? 이런 게 돈이 될까요? 글쎄다. 한번 알아봐야지. 철수는 상훈에게 물건을 보는 눈을 조금씩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재질이 좋은지, 어떤 시대의 물건인지 구별하는 방법 같은 것들 말이죠. 할아버지는 정말 박학다식하세요. 이런 걸 어떻게 다 아세요? 젊었을 때 금은방을 했거든. 그때 배운 게 많아. 창훈은 철수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오랜만에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철수에게는 손자 같은 존재가, 상훈에게는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간 거죠. 석 달이 흘렀을 때 철수의 집 창고에는 온갖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고물덩어리들 같았지만 철수는 그 중에서 진짜 보물들을 하나씩 골라내고 있었어요. 장훈아, 이 찻잔 좀 봐. 철수가 조심스럽게 도자기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밑바닥에 새겨진 작은 표시가 특별했어요. 뭔가 특별한 건가요? 이건 조선 후기관유에서 나온 백자야. 요즘 골동품 시장에서 이런 건 1000만 원은 넘게 쳐줘. 장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짜요? 이런 걸 버린 사람이 있다고요? 사람들은 몰라. 그냥 오래된 그릇으로만 생각하지. 철수는 상훈에게 골동품을 감별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어요. 도자기의 유약 상태, 금속 장식품의 성분, 목재 가구의 나이테까지 젊은 시절 쌓아온 모든 지식을 아낌없이 전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해요. 이런 걸 어떻게 다 외우고 계세요? 평생 해온 일이니까. 그리고 나이 먹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 창훈은 철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웠어요. 카페에서 힘든 일을 하고 와도 철수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들은 뭐라고 안 하세요? 이런 일 하신다고. 철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글쎄다. 요즘은 연락도 잘 안 해. 왜요? 싸우셨어요? 싸운 건 아니고 그냥 서로 바쁘다 보니까. 철수는 며느리와 아들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문 앞에서까지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편 철수는 조용히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골동품들을 하나씩 팔아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였지만 점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특별한 발견을 했어요. 오래된 장롱 서랍 뒤쪽에서 금반지 몇 개를 찾아낸 거였습니다. 아마 옛날에 숨겨두었다가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제법 되겠는데. 철수는 금반지들을 감정받아 보니 순금이었고 현재 시세로는 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창훈아, 내일 시내 나가야 할 일이 있는데 같이 갈래? 네, 좋아요. 뭐 하러 가세요? 은행 좀 가봐야 해서. 다음 날 철수는 상훈과 함께 시내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어요. 예금 주는 작은 아들 진우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진우 삼촌 이름으로 해요? 나중에 필요할 일이 있을 거야. 철수는 그동안 모은 돈을 차곤차곤 그 계좌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상훈아.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모으신 거 아니에요? 철수는 미소 지으며 상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직 시작이야. 더 할 일이 많거든. 그날 밤 철수는 오래된 공책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의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을 적었어요. 사람은 가진 걸로 존중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로 기억되는 거다. 창밖으로는 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빗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철수의 비밀 계좌에는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찾아낸 골동품들과 귀금속들을 차근차근 팔아서 모은 금액이었어요.
철수는 자신도 놀랄 정도로 많은 돈을 모았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상훈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철수는 예전보다 활기차 보였어요. 매일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갈비뼈 부상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런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정말 대단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뭔가 전문적인 걸 배우고 싶어져요. 철수는 상훈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젊은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상훈과 함께 시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큰 며느리 미경과 마주쳤습니다. 미경은 장을 보러 나온 것 같았어요. 아버님? 미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철수가 낡은 옷을 입고 젊은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뭔가 어색해 보였거든요. 아, 미경아, 장 보러 나왔구나. 네, 그런데 아버님은 뭐 하러 나오셨어요? 그냥 상훈이랑 같이 나왔어. 얘는 우리 동네 카페에서 일하는. 하지만 미경은 상훈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철수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젠 패지도 못 줍나 보네요.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 의지하시는 거예요? 순간 그 자리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상훈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철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폐지가 아니라 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재훈 씨한테는 말씀드릴게요. 아버님이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다닌다고. 미경은 차갑게 말을 마치고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던졌어요. 진짜 나이 드시니까 철이 없어지시네. 미경이 사라진 후 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아니야, 상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철수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 안에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경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젠 패지도 못 줍나 보네요.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다닌다고. 나이 드시니까 철이 없어지시네. 모든 말 하나하나가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수는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마지막은 내가 정한다. 다음 날부터 철수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상훈이 도움을 주어서 온라인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이런 것까지 하시다니. 저보다 더 트렌드에 민감하세요. 시대가 변하는데 나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철수는 그동안 모은 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작은 아들 진우의 명의였어요. 석 달 후 철수의 전체 자산은 거의 6억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었거든요. 이제 준비는 다 된 것 같구나. 철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였어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 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려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몸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아이고.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간신히 휴대폰을 찾아서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일찍 웬 전화세요? 상훈아, 미안한데 구급차 좀 불러줄 수 있을까? 상훈의 목소리가 급히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10분 후 상훈과 함께 온 구급차가 철수를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뇌혈관에 작은 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지만 나이를 감안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며칠 입원해서 지켜봐야겠어요. 의사의 설명을 들은 상훈이 서둘러 재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1시간 후 재훈과 미경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 모두 놀란 기색이었지만 미경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미경은 의사에게 정확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고 퇴원 후에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돌봐드릴 분이 계시나요? 재훈과 미경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상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미경이 상훈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할아버지랑 친하게 지내는 그 카페 알바생이요? 재훈 씨, 이런 중요한 일을 남한테 맡길 순 없죠. 하지만 미경은 정작 자신이 돌보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재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후 재훈과 미경은 복도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재훈 씨, 솔직히 이번 일로 확실해졌어요. 아버님 혼자 두면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요양원을 알아봐야죠.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으로. 요양원이라니 아버지가 싫어하실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24시간 지켜볼 수는 없고. 미경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듯한 확신이 있었어요. 며칠 후 작은 아들 진우가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밤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였어요. 아버지, 정말 걱정했어요. 진우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철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진우야, 멀리서 고생했구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철수는 진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짠해졌어요. 큰아들과는 달리 진우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내가 온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날 밤 철수는 진우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진우야, 내가 상훈이 잘 좀 챙겨줘. 상훈이요? 누구세요? 우리 동네에서 카페 일하는 좋은 청년이야. 그 애는 내 마지막 진심을 알아줘서 고마운 애거든. 철수는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 봉투 안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 종이에는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진우야. 철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버지는 정말 행복했다. 너희들 때문에.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을 스쳤거든요. 철수는 퇴원 후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 곁에 머물기 위해 휴가를 더 냈고 상훈도 수시로 들러서 안부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철수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진우가 아침 약을 가져다 주며 물었어요. 괜찮다, 아들아. 많이 좋아졌어. 하지만 철수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재훈과 미경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미경의 손에는 요양원 팸플릿이 들려 있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미경이 팸플릿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어서 안전해요. 무엇보다 아버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철수는 팸플릿을 잠시 들여다봤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나는 이 집에서 지낼 거야. 아버님,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요. 이번에도 쓰러지셨잖아요. 진우가 있잖아. 진우 씨는 미국에 가셔야죠.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미경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진우도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있고 싶지만 괜찮다, 진우야. 내일이 우선이지. 그날 저녁 진우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철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정말 걱정돼요. 혼자 계시면. 진우야,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괜찮아. 철수는 진우의 손에 다시 한번 그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꼭 가지고 있어. 그리고 상훈이도 잘 챙겨주고. 네, 아버지, 자주 연락드릴게요. 진우가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철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하늘이 유난히 회색빛이었습니다. 이틀 후 새벽, 철수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는 간신히 휴대폰을 잡고 상훈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훈아, 할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괜찮으세요? 고마웠다. 정말로. 할아버지, 지금 바로 갈게요. 구급차도 부를게요. 하지만 철수는 이미 휴대폰을 놓고 있었어요. 상훈이 구급차와 함께 도착했을 때 철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심근경색입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재훈과 미경,
그리고 급히 연락을 받고 온 진우가 병실에 모였습니다. 철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각종 기계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아버지. 진우가 철수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휴식을 맞이하는 것처럼 말이죠. 병실에는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흐느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오지 못해서. 창운도 복도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철수는 진짜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거든요. 장례식장에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평소 철수를 좋게 생각했던 이웃들이었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는데 마지막까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사셨잖아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경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왠지 모를 죄책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거렸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재훈과 미경, 진우, 그리고 상훈까지 모두 모였어요. 미경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차피 시골집과 약간의 예금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며 말했어요. 먼저 재산 목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택 시가 8천만 원, 예금 2억 3천만 원, 비트코인 현재 시세 2억 5천만 원, 그리고 골동품 감정가액 1억 2천만 원. 미경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재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총 자산 규모는 6억 원 상당입니다. 뭐라고요? 미경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시아버님이 그런 돈을 어디서? 변호사가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유언 내용입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작은아들 강진우와 이상훈에게 각각 절반씩 상속한다. 단, 자택은 상훈이가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진우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미경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큰아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준다고요? 아직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철수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재훈아, 미안하다. 아버지는 내가 좋은 아들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가끔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어. 진우는 멀리 있으면서도 늘 아버지를 걱정해 주었고 상훈이는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사람은 가진 걸로 존중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로 기억되는 거다. 미경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없으셨던 거라고요. 유언장은 정신이 온전할 때 작성되었고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우는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었는데 장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신 줄은. 미경이 재훈을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재훈 씨, 이대로 넘어갈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 하지만 재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상훈은 철수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상훈에게 집을 맡기고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안부를 확인했어요. 상훈아, 할아버지 뜻대로 잘 지내고 있어? 네, 삼촌. 매일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상훈은 철수가 가르쳐준 골동품 감별법을 계속 공부하며 작은 가게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상훈이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첩을 펼쳐보니 젊은 시절의 철수와 부인, 그리고 어린 두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 속의 철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금은방 앞에서 찍은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아들들의 졸업식 사진까지 모든 순간이 행복해 보였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철수의 손글씨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행복했다. 상훈은 사진첩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한편 미경은 재훈과 함께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재훈 씨, 정말 억울해 죽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모셨는데 그만해, 미경아.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어. 재훈도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렸어야 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년 후 진우가 한국에 왔을 때 상훈과 함께 철수의 묘를 찾았어요.
할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장훈이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진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거리며 나무짚을 흔들었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면서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존엄은 돈보다 깊다.